노사 대치로 난항을 겪었던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에서 물적 분할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잠시 뒤 울산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소식 들어봅니다. 한국은행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1.75%로 유지했습니다. 당초 인하 전망도 일부 있었는데 밖으로는 미중 무역 갈등 격화, 또 안으로는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동결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현지 경찰이 유람선을 추돌한 크루즈선 선장을 체포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피해 가족들은 어젯밤부터 속속 현지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치사율 100%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소식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남쪽으로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접경 10개 시군 지역을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뉴스는 현대중공업 소식입니다. 노조의 점거농성으로 현대중공업이 급하게 장소를 바꿔서 주주총회를 진행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회사 분할 안건이 의결이 됐는데요. 노조의 거센 반발이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울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 기자, 주총장이 갑자기 바뀌었죠? 네, 현대중공업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법인 분할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대우조선 매각 작업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현대중공업 노조와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주주총회는 당초 이곳 울산 한마음회관에서 오전 10시에 열리기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정 시간을 넘겨도 열릴 수 없게 되자 사측은 주총 장소를 울산대학교로 시간은 11시 10분으로 옮겼습니다. 닷새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노측이 진입을 막아서자 주총장을 변경한 겁니다. 주주들에게 변경 사실을 알리고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면 주총 효력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사측은 공지문을 통해 예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부득이하게 변경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노조 측도 회사 분할을 막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울산대로 이동을 하고 했습니다. 먼저 도착한 노조원 2천여 명은 울산대에서 사측과 대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금 전 현대중공업 주총장에서 법인 분할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대우조선 매각 작업은 이에 따라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노조 등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울산 한마음회관에서 SBS CNBC 권세욱입니다. 네, 이처럼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안이 난항 끝에 처리가 되면서 불황에 빠진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재편 작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취재 기자 통해서 자세한 소식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네. 물적 분할이 이렇게 어렵사리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물적 분할이 통과되면서 이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해양 인수가 본격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은 물적 분할로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을 설립하고 신설법인 주식을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지분과 교환할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총이 열리기만 하면 물적 분할안은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이미 예상이 됐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노조가 주총 진행을 방해할 경우 1회당 5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고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물적 분할에 찬성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물적 분할을 저지하려는 노조가 주총을 열지 못하도록 총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안건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아직 밖으로는 합병을 위해서 가야 할 절차가 또 많다고요? 네, 국내외에서 합병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물적 분할보다 더 큰 난관이 될 것이라는 그렇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물적 분할이 되면 이번 달에 공정위, 다음 달에 EU와 미국, 중국 등의 기업 결합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심사를 통과해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합병이 최종 확정됩니다. 하지만 EU와 미국 등이 반독점을 이유로 반대할 경우 합병은 무산됩니다. 국내 조선 사업을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빅2 체제로 개편한다는 계획도 수포가 됩니다. 계획대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대우조선 기업 실사가 남아 있는데요. 이때도 노조가 조사를 방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아무래도 앞으로 또 노동계의 반발이 계속될 전망이죠. 네, 현대차와 대우조선 노조 등 민주노총은 주총장의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주총장 변경이 불법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처리가 안 됐다면 대우조선 매각과 합병이 그만큼 미뤄지게 됩니다. 기업 결합 신고서 제출과 실사 일정도 미뤄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사이에 대우조선 매각과 합병 동력이 약해졌을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조선업 빅2 재편 작업이 시작도 못하고 무산됐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 1.7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일부 금통위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돼서 추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열 총재 브리핑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성장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미중 무역 분쟁, 반도체 경기 등 대외 여건의 전개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아울러 가계 부채를 포함한 금융 안정 상황에 계속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이주열 총재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박규준 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기준금리 동결 배경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미중 무역 갈등과 이 국내 가계 부채 문제 등 대내외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이 기준금리 유지 배경으로 꼽힙니다. 한국은행은 동결 배경과 관련해서 이 미중 무역 분쟁 심화 등으로 이 주요 국가의 국채 금리와 주가가 떨어졌고 이 신흥시장국의 환율이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 관련해서도 이 국내 경제가 하반기에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은 되지만 이 미중 무역 분쟁 심화 등에 따라서 그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일각에서 제기됐던 기준금리 자체를 인하를 단행되지 않은 건 이 가계부채 증가와 이 한미 금리 역전차가 확대되는 등의 문제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시장 관심은 금리 인하라는 소수 의견이 나왔는지 여부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소수 의견이 나왔다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조금 전 기자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야 된다는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고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나옴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산업활동 주요 지표 가운데 생산과 투자가 증가하고 반면에 소비는 줄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정 기자, 지난 3월에 이제 산업활동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생산과 투자만 늘었습니다. 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방공업과 서비스업 등의 생산이 늘면서 전산업 생산이 지난달보다 0.7% 늘어났습니다. 전산업 생산이 늘어난 건 지난달에 1.1% 증가를 기록한 이후 두 달째입니다. 투자도 지난달보다 4.6% 증가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등 운송장비 관련 투자는 줄었지만 특수산업용 기계에 대한 투자가 8% 넘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소비는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통계청은 가전제품과 통신기기, 컴퓨터와 같은 제품 소비가 부진해지면서 소비가 지난달보다 1.2%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들은 11개월 만에 감소를 멈췄다고요? 네, 현재 체감하는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와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지난달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동반 내림세를 기록하다가 11개월 만에 멈춘 건데요. 전산업 생산과 설비 투자가 두 달 연속 개선된 모습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통계청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와 관련해 부인구직 비율과 코스피 지수가 증가하면서 하락세가 멈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정부가 재정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부채인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에는 40%를 돌파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오는 2022년에는 국가 채무 비율이 45%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중기재정정책상 2022년, 2023년쯤엔 국가 채무 비율이 45%까지 갈 수 있다고 예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국가 채무 비율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당시 기재부는 2022년 국가 채무가 889조 원이 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국가 채무 비율을 41.6%로 추산했는데요. 지난해 기준 국가 채무는 681조 원으로 이 비율은 38.2%였습니다. 추가 지출을 하지 않더라도 지난해부터 4년 동안 국가 채무가 200조 원가량 늘어나는 구조인데요. 현 정부 임기 내인 2021년에서 2022년 국가 채무 비율이 40% 중반에 이르면 나라 빚이 지금보다 최대 270조 원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 채무 비율이 예상치보다 커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결국 국가 채무 부담이 증가해서 나라 빚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국가 채무 비율이 45%까지 올라갈 경우 2022년 국가 채무는 95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나라 빚이 276조 원가량 증가하는 셈인데요. 이는 당초 정부가 예상한 2022년 국가 채무보다는 68조 원 많은 수준입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국가 채무를 늘리는 배경에는 재정 투입을 늘려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을 높이거나 각종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재정 조기 집행을 위해서 다음 달 10조 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증권은 국고금 출납 때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단기증권으로 정부는 다음 달 4차례에 걸쳐 각각 2조 5천억 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는 현재까지 구조와 실종자 수색에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황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실종자 수색 구조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지만 이 궂은 날씨와 불어난 강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헝가리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사고가 발생한 다뉴브강의 수위는 5m를 넘어섰고 상류에서 물이 계속 유입되면서 6m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수색 작업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헝가리 구조 수색대는 다뉴브강 하류 30km 지점까지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 헝가리 경찰이 곧 선박 인양을 하겠다고 했는데 날씨 등 여러 변수 때문에 이마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헝가리 당국이 곧 잠수부를 투입해 선체 내부를 수색하겠다고 우리 외교부에 알려왔습니다. 헝가리 경찰은 유람선을 추돌한 대형 크루즈선의 선장을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아침 외교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태우 외교부 제2차관은 피해 상황에 계속 변화가 없어 굉장히 안타깝다며 현지 기상 상황이 안 좋고 물살도 세서 구조활동에 진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등 다뉴브강 하류 인접 국가에 실종자 수색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부의 신속 대응팀은 오늘 오전 현재 모두 39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어제 급파된 1차 선발대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 40분쯤에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어서 구조 경험이 있는 소방관과 해군, 해경 등도 어젯밤 헝가리로 향했습니다. 현지에서 상황 수습에 나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젯밤 늦게 출국해 오늘 오후 3시쯤 현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사고자 가족 43명도 오늘 새벽부터 헝가리로 출발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되면서 우리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남쪽으로도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긴급 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들어봅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오 기자, 먼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에서 발생했다고 공식 확인이 됐군요. 네,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따르면 중국 접경 지역인 북한 자강도 우시군 북상협동농장에서 지난 23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신고됐고 이틀 뒤인 25일에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 99마리 중에서 77마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폐사했고 나머지 22마리는 살처분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동을 제한하고 사체와 부산물 또 폐기물들을 처리했으며 살처분과 소독 등의 방역 조치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질병이라 당장 우리 정부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죠.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오전 이재욱 차관 주재로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관계자들은 남쪽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리고 접경 지역 차단 방역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등 북한과 인접한 10개 시군은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주요 도로에는 통제 초소와 소속 시설이 설치되고 주변 돼지 농가 350여 곳에서는 다음 주까지 전수 혈청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농식품부와 통일부, 환경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 긴급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일 멧돼지 등을 통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우려가 있는 임진강과 한강 하구 지역을 방문해 접경 지역 방역 상황을 직접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오수영입니다.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이 오늘부터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시작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박 기자, 입국장 면세점이 몇 시부터 영업을 시작합니까? 네, 개장 행사는 조금 전 오전 11시에 진행됐고 실제 영업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인천공항 1터미널과 2터미널 입국장에 소화물 수치구역 옆에 각각 문을 여는데요. 1터미널에는 SM 면세점이 190제곱미터 규모 매장 2곳을 운영하고 2터미널에는 엔타스 듀티프리가 326제곱미터의 매장 1곳을 운영하게 됩니다. 출국장 면세점과는 달리 고가 해외 브랜드 제품이나 담배는 판매되지 않고 술, 향수, 화장품 등 10개 품목만 판매됩니다. 검역에 필요한 과일이나 축산 가공품 등도 판매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두 손 가볍게 출국하시는 여행객들 늘어날 것 같은데 구매해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먼저 구매 한도인데요.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600 이상은 구입하실 수 없습니다. 출국할 때 구매 한도가 $3,000니까 모두 합하면 $3,600까지 출입국 면세점에서 쇼핑이 가능해졌다는 얘긴데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은 면세 한도는 그대로 $600이기 때문에 전체 구매 비용에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출국 전 시내 면세점에서 $500의 상품을 구매하고 귀국하면서 입국장 면세점에서 $300어치의 상품을 구매했다면 총 $800에서 $600를 제외한 $200에 대한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또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국산품이 우선 면세 처리되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연신입니다.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 서버에 가상화폐 채굴 프로그램이 몰래 설치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공공기관 서버 보안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최 기자, 정부의 한 출연 연구기관 서버에서 가상화폐 채굴 프로그램이 설치된 게 발견이 됐다고요?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연구개발용 서버에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악성 코드가 심어졌습니다. 사용자 몰래 컴퓨터를 가상화폐 채굴에 이용하는 것을 크립토 제킹이라고 합니다. 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 24일 자체 보안 점검 과정에서 이 같은 무단 설치가 일어난 것을 인지하고 과기부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설치가 된 걸까요? 네,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기관 내 서버를 유지 보수하는 용업업체 직원이 1년 전쯤 작업 도중 몰래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기부는 지난 27일 조사관을 연구원에 파견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외부 해킹이 아니라 내부 시설을 관리하던 직원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버 보안에 관리 감독이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기부 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과기부는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 28일부터 다른 산하기관 63곳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용역업체가 다른 과기부 산하기관 서버 유지 보수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담배 판매량이 1년 전보다 2.4% 늘면서 8개월 만에 다시 3억 갑을 돌파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담배 판매량은 3억 780만 갑으로 1년 전보다 2.4%, 한 달 전보다는 20.6% 증가했습니다. 담배 판매량이 3억 갑 수준으로 올라선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금연을 포기한 사람이 늘어난 데다 또 계절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1인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의 출시 이후 누적 수익률이 평균 8.83%로 집계됐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ISA의 누적 수익률은 한 달 전보다 1.43%포인트 상승한 8.83%로 집계됐습니다. 업권별로는 증권사의 누적 수익률이 평균 10.15%로 은행의 6.71%보다 높았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오늘 오랜만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코스피가 0.23% 오름세로 2043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00선 근접하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1%가량 오르면서 696포인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우선 현대중공업입니다. 지금 주총장을 변경해서 법인 분할 안건을 통과시켰는데요. 현대중공업 이 소식에 1.73% 오르며 17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공식적으로 발생했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이 소식에 백신 업체인 우진 BNG 같은 경우에는 19% 급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넥슨GT도 오름세입니다. 넥슨 매각이 본 입찰이 마무리된다는 소식이 올라오면서 오늘 8.47%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소식에 대두 관련주인 샘표 같은 경우에도 13%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기아차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멕시코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멕시코의 완성차 공장을 운영 중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4% 급락을 하며 39,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